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아시아나항공이사회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을 위해 자사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결합 속도가 상당히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합병 체크 포인트 함께 알아보시죠. 권비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이 통과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8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승인까지 어떤 단계가 더 남아 있을까요? 양사의 합병이 본격화된 건 2020년 11월입니다. 코로나로 파산 위기에 닥친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겠다 밝힌 건데요. 대한항공은 올해 초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국 중 11개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EU와 미국, 일본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국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양사가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조치입니다. 가장 깐깐한 조건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화물 독과점 회수입니다. 두 기업의 유럽 노선 화물 점유율은 무려 60%에 달하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다양한 해소 방안을 제출했지만 이유는 모두 수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코로나 시기 아시아나 항공의 버팀목이었던 화물 사업부를 경론 끝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화물 사업 매각안이 가결된 후 대한항공은 이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이후에 바로 제출했는데요. 이 시정안에는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유럽 4개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화물 사업의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면서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중대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심사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는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노선은 유럽과 달리 정부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취항이 가능한 오픈 스카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지난 5월 미국 법무부가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거란 현지 보도가 나온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일본 노선은 국내 LCC 항공사의 취향이 많아서 독과점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렇게 8부 능선을 넘은 합병,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먼저 국내 LCC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면서 매각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내 LCC가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외 기업 매각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국내 일반 기업이 인수하려면 항공면허 발급에만 2년이 걸려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기업 결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약 9개의 황금 노선을 반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합병 시너지가 줄어들고 기업의 경쟁력까지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내년 연말까지는 기업 결합을 마무리하겠다 밝혔는데요. 중대한 고비를 넘긴 인수 상황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분리해서 매각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큰 산은 한번 넘었어요. 그럼 가장 깐깐한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어떻게든 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일본 심사 또 통과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EU하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항공 화물 쪽에서 미주 노선, 유럽 노선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그 점유율 문제였습니다. 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산 점유율이 60%를 넘어가고 미주 노선 같은 경우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항공 화물을 통해서 운반하는 그 품목 자체가 사실 또 중요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고가 특히 IT 관련. 네, 반도체라는 그 제품이 일단 대부분 다 항공 화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가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어쨌든 이 경쟁 제한 우려 이런 거에 대한 그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합병 승인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조금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 EU 쪽에서 이제 먼저 승인이 난다면은 미주 쪽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 사업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일부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이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만 이게 부담이 좀 된다. 쉽게 말해서 뭐 경기 침체로 항공 수요, 화물 수요도 좀 감소하는 데다가 화물 사업 부채가 1조 원에 달한다. 이것도 좀 부담인데요. 반면에 이제 LCC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인수한다면 덩치를 키울 기회인데 그렇게 살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LCC 중에서 지금 항공 화물 쪽을 그래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화물기 2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사업 다각화 이런 예.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화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화물 전용기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여객기의 벨리카고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네. 여객기의 그 노선 네트워크를 또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EU나 미주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대형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다 소형기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물 사업부를 가져가기에는 좀 여객기의 어떤 그런 보안 이런 역할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버스 330 기종을 이제 도입을 해서 중거리, 장거리 노선 운항을 이제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 취항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제 화물기를 전혀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티웨이가 또 화물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화물 같은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고 재작년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이제 좋았던 화물 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 여객기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일드가 좀 빠지는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익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화물 쪽이 그래도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관심들은 다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하고 티웨이가 이 인수 후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두 항공사가 이 기업 결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의 황금 노선을 반납해야 해가지고 이 합병 시너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반납하는 노선에 그 탑승객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탑승객들이 반납했을 때 유럽의 어떤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내 항공사가 운항을 한다고 했을 때 티켓팅이 과연 원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또 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U 쪽에 뭐 다른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국내 쪽 승객들은 얼라이언스 이런 걸 통해서 코드 쉐어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파는 티켓을 또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보완책을 내놓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볼 게 이제 대한항공도 이 중동 리스크하고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오르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항공시장 공급 부정 상태로 이제 부채 비율이나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저점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가격대는 지금 충분히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히스토리컬리 PBR 기준으로 한 0.7배 정도가 좀 바닥권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 일단 유가가 많이 치솟았고 그 가자지구 사태 때문에 또 유가가 반짝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연출했었지만 최근 유가 흐름은 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환율이라든가 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크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항공주들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른 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4분기에 이제 항공 화물 부문의 일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여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연 수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여객 쪽은 호황인 상태인데 이러한 수요의 지속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주가가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뭐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진에어 다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제주항공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 13일 정도에 진에어 그리고 예. 대한항공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2분기에 제트 유가가 한 92불 정도를 기록했는데 예. 3분기에는 18불 정도 올랐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3분기에 또 환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예. 비용 부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코멘트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익 추정치를 낮춰 잡아서 프리뷰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전망치는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 영향 아무래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제 유가 앞으로 전망과 이 항공사 실적이 또 연계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뭐 제가 유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당사 이제 그 원자재 담당하는 그 연구원의 그 전망을 좀 빌리자면 4분기에는 유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내년 1분기에 오히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는 하향 안정화되는 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어떤 뭐 특별한 변수, 뭐 중동 사태가 확산된다든지 그런 뭐 변수만 없다면 내년도 유가가 항공사들의 어떤 실적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CJ 대한통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3분기 CJ 대한통운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그 애널리스트 들의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충분히 이제 부합하는 1,248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전 사업 부문, 그러니까 포워딩이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택배, CL 그리고 건설 쪽에 모든 사업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이익이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 절감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택배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걸로 좀 보여지고 CL 쪽에서도 일단 판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이 뭔가요? CL이. 컨트랙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물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자 물류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일단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이제 택배 처리량 자체가 한 6에서 7% 정도 가까이 이제 감소했습니다. YOY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요인들이고요. 대한통운이 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일단 그동안은 디마케팅을 하면서 저수익 그 택배 물량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했지만 지금 그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되고 4분기부터는 택배 물동량이 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YOY로 한 4% 정도 택배 처리량이 이제 늘어난 걸로 회사에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4분기부터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지원 의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CJ 대한통운이 올해와 내년에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대한통운이 지금 택배 쪽에서 보면 소형 택배 화물 비중을 상당히 늘리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홈쇼핑 물량을 좀 배제를 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사들의 네. 물량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이버나 알리바바 같은 쪽하고 제휴를 하면서 뭐 도착 보장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일요 배송 이런 걸 이제 일요일도 배송을.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에 대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물량들이 네이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그 전략적으로 늘리려는 의지가 있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지금 풀필먼트 캐파를 20% 가까이 또 늘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제 물량 성장만 하는 모습만 좀 나타나 준다면 올해 내년도 실적은 뭐 안정적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처럼 이렇게 풀필먼트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라스트 원마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 물류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항해서 CJ 대한통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쟁 네, 네, 양마로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다 네. 얘기죠. 네.
자, 이제 해운주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해상운임이 반등하고 해운주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증권가에서도 일단 해운주는 좀 강세를 내다보고 있는데 최근 해운주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 해운주 주가 흐름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SCFI라는 이제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있는데 1000포인트를 하회에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짝 이제 미주 쪽에서 운임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운임이 올라오긴 했지만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까지 컨테이너 쪽에서는 신조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약 290만 T의 이제 신조 어디서 그렇게 나오나요, 그게? 일단 조선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뭐 한국 뭐 HMM을 비롯해서 뭐 그 MSC, 그다음에 CMA CGM, 그다음에 차이나 코스코 이런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초호황 국면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그 번 돈으로 신조 발주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상당히 많이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운임이 강세로 전환되기 좀 어려울 거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가 사실 BDI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뭐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워낙 많았었고요. 이번에 공매 금지 조치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네, 그게 될까요? 풀리면서 어제 한 7% 가까이 페노션도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했는데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워낙 이제 7월달, 8월달 BDI가 1000에서 1200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시황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데 그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또 11월부터 내년 한 2월까지는 건화물 쪽에 또 비수기입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수기에 뭔가 좀 BDI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길로비스는 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이 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저희 추정치를 한 7% 가까이 하회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해운 사업 부문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0%대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래도 이제 8%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급격하게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해운 사업부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냐라고 본다면 컨테이너 건화물과는 다르게 지금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선료가 2020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4배, 5배 이렇게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글로비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지고 있던 용선은 계속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반선을 계속 해왔어요. 반납을 했다는 얘기죠? 네,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계약 물량들은 이미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단기에 또 배를 또 빌려야 되는. 그럼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사실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4분기부터는 이제 그 글로비스의 이제 최대 하주라고 있는 캡티브 쪽에 해외발 운반 물량에 대해서는 운임이 좀 인상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국내발 물량까지도 운임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운사업부의 이익이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그동안 사실 글로비스가 그 배가 계속 선대가 좀 축소되어 왔는데 올해 이제 4분기에 처음으로 또 이제 용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8척이 또 추가로 들어오는 그럼 총 9척 정도의 용선선이 신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용선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스팟에서 빌리는 그 배값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연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장기 전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좀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잘 나갈 줄을 몰랐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 장기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시점에 이제 그 코스트 베이스를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해서 계약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사실 현대기아차 물량을 실으면 다른 거 실은 것보다 수익성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정에 나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클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운 운송 시장에서 독보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이 배경이 뭔가요? 일단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는 글로벌 넘버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 2.5조 원 규모의 장기 용선 계약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용선 계약 이미 맺어놓은 배들이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인도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사실 완성차 수출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80만 대,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 대 이상의 중국 완성차가 수출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중국의 해운 선사들이 자동차 운반선을 운항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뭐 별로 수출이 없었으니까. 네, 수출이 없었으니까 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이제 운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스팟 물량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다면은 해운 쪽에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배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점들이 또 하나 득이 네. 되겠네요. 자, 이 컨테이너 쪽 볼까요? 뭐 최근 뉴스가 뭐 세계 2위 컨테이너선사인 그 머스크가 1만 명, 10,000명, 전체 11만 명 중에 10,000명 넘게 감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업황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동량 수요 부족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물동량은 내년에 한 3%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해운 기관에서. 근데 공급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8에서 9%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좀 보시면 호황 때 발주했던 컨테이너선이 대거 투입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주했던 배들이 다 이제 큰 배들이거든요. 그 큰 배들이 갈 수 있는 노선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럽 노선을 많이 투입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운임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최근에 한 600불 이하로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는 8,000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고 12분의 보시면 1로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노선은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항로의 운임 계속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미주 항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운임이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 F당 한 6,000불 정도 갔던 게 지금 한 1,800불 정도 수준하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미주 항로 쪽에서는 3대 얼라이언스가 전부 다 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한 20% 이상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또 이제 해운 시장의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만들어 놓고 놀릴 수는 없고 맞습니다. 굴리긴 해야 되는데 단가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좀 약간 그런 어려운 상황이네요. 반대로 이 벌크선 업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배경이 뭔가요?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건화물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실 별로 안 좋았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기대되는 거는 컨테이너와 달리는 이제 벌크 같은 경우는 신조 오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2024년부터 IMO의 그 환경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CII라고 해서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배가 갈 때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등급을 다 매기게 됩니다. 이제 A에서 이제 2등급까지 매기게 되는데 D등급, 2등급 배들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건화물 선중 전 세계는 건화물 선중에서 몇 퍼센트가 D 2등급인지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IMO 혹은 뭐 다른 쪽에서 추산하기로는 건화물 선중에서는 30% 이상이 상당히 그 D 2등급에 해당되는 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런 배들은 어떤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뭐 저감 장치,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건화물 업황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에 쓰는 연료가 상당히 좀 전체 유종 중에서 좀 품질이 낮은 건데 거기에 D 등급이라면 상당히 환경 오염 측면에서 맞습니다. 예. 가해지는 거군요. 예.
자, 이 항공운송주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유가하고 환율이 변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최근에 뭐 어제 환율이 1,300원을 좀 깨졌다가 예. 다시 좀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뭐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유가도 현재 수준에서 좀 안정화된다면 매크로 쪽 이슈보다는 앞으로 이제 화물이나 여객 쪽 수요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항공 화물 쪽 수요는 3분기 때 인천공항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객 쪽은 여전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서비스 캐리어인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 화물 쪽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좀 뭐 전망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LCC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노선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예,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LCC들이 일본하고 동남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노선에 많은 공급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티켓 요금이 경쟁이 될 떨어지겠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LCC들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좀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성을 좀 보일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쪽이 가장 좀 유망해 보인다. 그렇게 해운주 쪽에서는요? 해운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실 지금 뭐 컨테이너를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건화물 쪽 선사인 이제 펜오션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BDI가 좀 2,000 넘어갔다가 좀 빠졌다 다시 1,500대로 지금 반등한 상황인데 이 정도 레벨을 지켜준다면은 4분기부터는 QOQ로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